독해력이란 다음 세 가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의 핵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 연결성을 파악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어려운 어휘를 만났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독해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독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독해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머라이징과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서머라이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라이징은 요약이라는 뜻인데요. 문장을 요약한다는 것은 문장의 핵심 정보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능지문 우리말 해석지를 가지고 핵심 정보 처리와 구어체 요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을 읽고서 필자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돌이켜보면 양의 수를 세고자 하는 욕구만큼 세속적인 것이 문자 언어처럼 근본적인 진보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자, 이 문장 속에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 즉 무슨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요약하지 못하면 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장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장에서 필자는 문자 언어가 양의 수를 세고자 하는 욕구에서 생겨났다, 발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파악해서 요약하는 것이 독해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읽고서 요약을 해보세요. 그러나 문자 기록에 대한 욕구는 언제나 경제활동을 수반해 왔는데 그 이유는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한 거래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요약해 보세요. 두 번째 문장의 핵심 정보를 파악해서 요약하면 문자 기록은 경제활동을 수반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장을 읽고서 요약해 볼까요? 따라서 초기의 인간의 글쓰기는 내기의 대상, 계산서, 계약서의 모음과 같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에 의해 지배된다 그랬어요. 자, 뭐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나요? 세 번째 문장을 요약하면 글쓰기는 내기의 대상, 계산서, 계약서의 모음과 같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발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네 번째 문장을 읽고서 핵심 정보를 처리해 볼까요? 우리가 예언자들에 관한 기록을 갖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이익에 대한 기록을 가졌다 그랬어요. 자, 이 문장의 핵심 정보는 뭐가 될까요? 이 문장의 핵심 정보는 글쓰기가, 즉 기록이 이익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요약해 볼까요? 사실 많은 문명이 우리가 흔히 문화의 역사와 연관짓는 그런 종류의 위대한 문학작품을 기록하고 그것을 뒤에 남기는 단계에 결코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이 문장의 핵심 정보를 파악해 보세요. 이 문장은 역시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이 문학작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이런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은 것은 대부분 영수증 더미다 그랬어요. 자, 이 문장은 핵심 정보가 뭘까요? 이 문장을 요약하면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은 것은, 즉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록은 대부분 영수증 더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 문장을 읽고서 요약해 볼까요? 만약 그런 기록을 만들어내는 상업적 기업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기록이 생겨난 문화에 대해 아주 훨씬 적게 알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요약해 보세요. 마지막 문장 역시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상업적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문자 언어는 경제활동을 수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개의 문장을 대상으로 핵심 정보를 파악해 봤는데요.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파악해서 구어체로, 다시 말해서 가장 쉬운 말로 요약하는 것을 독해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말 단락이 아닌 영어 단락 독해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학생들은 보통 다음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해석이죠. 영어로 된 지문을 우리말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해서 핵심 정보를 파악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모든 시험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 정보를 파악해라 이런 뜻이죠. 세 번째는 모르는 어휘가 등장했을 경우에 굉장히 공포감이 생기겠죠. 이 모르는 어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단락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우리말 해석지의 원문입니다. 이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부딪히게 되는 세 가지 문제, 즉 해석과 속도와 어휘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독해를 위해서는 먼저 단락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단락은 한 가지 주제만을 얘기하는데 필자는 그 주제를 독자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 주제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패러프레이징을 활용해서 독해할 때 부딪히게 되는 해석, 속도, 그리고 어려운 어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학습했던 우리말 단락을 가지고 필자가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을 활용해서 독자를 설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문자 언어는 양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발달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 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러나 문자 기록은 경제활동을 수반했다. 이제 필자의 주장이 들어가 있죠. 이게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보충문이 되는데 이 보충문에는 주제문인 문자 기록은 경제활동을 수반했다. 이 이야기를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패러프레이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 보충문에 보면 글쓰기는 문자 기록을 글쓰기로 바꿔 쓰게 한 거죠. 내기의 대상, 계산서, 계약서의 모음과 같은 목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니까 경제활동을 바꿔서 얘기한 거죠. 두 번째 보충문에서 기록은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 그랬으니까 역시 경제활동을 이익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죠. 세 번째 보충문은 기록은 위대한 문학 작품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문학을 위해서 그 문자 기록이 발달한 게 아니라 경제 활동을 위해서 문자 기록이 발달했다는 것을 배우 명제를 이용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은 살아남는 것은 이렇게 남겨진 것, 즉 문자 기록은 대부분 영수증더미다 그랬잖아요. 영수증더미 역시 경제 활동을 바꿔 쓰게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보충문을 보면 기록은 상업적 기업이 만들어냈다 그랬잖아요. 상업적 기업은 경제 활동을 바꿔 쓰게 한 거죠. 자, 이와 같이 필자는 자기의 주장을 독자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을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독해를 할 때 해석의 문제, 시간의 문제, 그리고 어려운 어휘의 문제라는 세 가지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를 패러프레이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독해 방법이 예측 독해입니다. 지금부터 예측 독해란 무엇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문장의 핵심 정보를 파악해서 A는 B다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첫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락의 나머지 문장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있는 첫 문장을 A는 B다로 요약해보죠. 첫 문장의 핵심 정보를 요약해보면 글쓰기 언어는 양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발달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필자가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놀랍게 보일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겁니다. 첫 문장을 요약한 다음에 주제문을 파악해야 되는데 주제문을 파악하는 요령은 첫 문장의 내용과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비교해서 같은 내용이면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 다른 내용이면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요약하면 쓰여진 기록들은 경제활동을 수반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 내용이 놀랍게 보이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제문 연결어 but을 이용해서 필자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쓰여진 언어는 경제활동을 수반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락의 스키마, 즉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도입문이고 두 번째 문장은 필자의 주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장은 보충문이 되는데 보충문은 주제문의 패러프레이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은 주제하고 똑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제문을 이렇게 A는 B다로 요약을 하면 패러프레이징의 논리적 연결성을 활용하여 보충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대부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측 독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제를 다시 요약해보면 문자 언어는 경제활동을 수반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 보충문을 보면 writing이 등장했죠. 이게 A가 되겠죠. 그러면 이 빈칸에는 뭐가 올까요?
당연히 경제활동을 수반했다는 내용이 옳으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파란색 글씨 부분에 경제활동을 수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측 독해를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인간의 글쓰기는 A죠. 휠링은 딜링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휠링은 딜링,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죠. 자,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측 독해를 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지배됐을까요? 당연히 경제활동을 수반했다고 그랬으니까 경제활동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이렇게 바꿔쓰기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콜론 뒤에 있는 collection of bets, bills and contracts 이 부분도 경제활동의 바꿔쓰기라는 것을 알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측 독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리고 이 휠링 앤 딜링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행위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뜻을 안다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가 않죠. 초기 인간의 글쓰기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행위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이해가 안 되죠. 즉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측 독해를 활용하면 초기 인간의 글쓰기는 경제활동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 속도의 문제, 그리고 모르는 단어의 문제를 패러프레이징을 활용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충문의 빈칸의 내용을 예측해 볼까요? 먼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예언자들에 관한 기록을 갖기 오래전에 우리는 빈칸에 있다 그랬습니다. 단락은 한 가지 주제만 반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빈칸에 주제가 올 거란 걸 뻔히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자 기록은 경제활동을 동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측 독해를 해볼까요? 우리가 예언자들에 관한 기록을 갖기 오래전에 우리는 이 파란 글씨 부분에 문자 기록은 경제활동을 수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측했죠. 영수증에 관한 기록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문자 기록은 영수증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영수증은 경제활동을 바꿔쓰기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앞에 있는 이 프라핏이란 단어와 뒤에 있는 프라핏이란 단어가 발음이 똑같은데 다른 단어죠. 이 단어의 뜻을 만약에 모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도 문맥을 파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즉 단어의 뜻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예측할 수 있죠? 뒤에 있는 프라핏은 당연히 경제활동과 관련된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앞에 있는 프라핏은 경제활동하고는 무관한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데 또는 문맥을 파악하는데 단어를 몰라도 예측으로 전부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충문의 빈칸 부분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충문에도 역시 레코딩이 나왔죠. 문자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기록이 빈칸의 단계까지는 결코 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제가 문자 기록은 경제활동을 수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칸은 경제활동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경제활동이 아닌 다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등장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측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문명이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 어떤 단계죠? 파란색 글씨 부분을 기록하고 뒤에 남기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이 파란색 글씨 부분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파란색 글씨 부분은 당연히 경제활동과 대립되는 개념이 오리라고 예상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자, 위대한 문학작품을 기록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기록한 거지 위대한 문학작품을 기록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뒤에 있는 대절은 앞에 있는 문학작품을 꾸며주는 거니까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겠죠. 문화의 역사, 문명의 역사와 우리가 종종 연관짓는 그러한 위대한 문학작품의 종류를 기록하고 뒤에 남기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파란색 글씨 부분도 굉장히 문장이 길잖아요. 그런데 경제활동과 반대되는 개념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한 다음에 여기에 Great Literary Works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대절은 당연히 앞에 있는 문학작품을 꾸미기 때문에 해석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문학작품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 보충문의 빈칸의 내용을 주제문에 대응시켜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은 것들은, 즉 내려져 오는 것들은, 자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죠? 문자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부분 뭐겠습니까? 경제활동을 수반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실제 예측 독해를 해보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것들은, 즉 문자 기록들은 대부분 영수증 더미였다 그랬어요. 자, 영수증 더미, 뭘 바꿔쓰기 한 거죠? 경제활동을 바꿔쓰기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리시트라는 단어를 모르면 어때요? 경제활동과 관련된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충문의 빈칸의 내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빈칸이 없다면, 이러한 기록들을 생산해내는 빈칸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 그런 문명에 대해서 훨씬 더 적게 알 텐데,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기록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기록을 만들어내는 빈칸 그랬잖아요. 기록은 어디서 오는 거죠? 경제활동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경제활동과 관련된 말이 오리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실제 예측 독해를 해볼까요? 만약 이러한 기록들을 생산해내는 뭐죠? 경제활동과 관련된 말들이죠. 상업적 기업들이 없다면 우리 예측이 정확히 맞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commercial enterprise 이와 같은 어휘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경제활동과 관련된 그러한 패러프레이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예측 독해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문제 제기, 즉 도입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주제문이었는데, 주제를 A는 B다로 요약하면 문자 기록은 경제활동을 수반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전부 다 보충문으로서 주제 A는 B다가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락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 독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측 독해를 했을 경우에 효과로는 해석의 문제, 속도의 문제, 그리고 모르는 어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 독해 훈련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독해 훈련은 모두 3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개념편에서는 정확한 단락 독해를 위한 13단계의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책인 핵심 유형 트레이닝에서는 수능에 출제되는 주요 문제들을 대상으로 예측 독해를 정교하게 적용하는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전편에서는 수능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 유형을 대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실전 문제를 풀이하는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측 독해 훈련은 먼저 인트로 강의를 청취하면서 교재 학습을 마친 다음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00점을 맞도록 3번 반복해주면 되겠습니다.